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직장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서 이를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감정 노동자. 40년 전 미국의 사회학자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이 위험 범죄에 있다는 정부의 첫 실태 조사가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에게 조사 내용 듣고 노동 전문가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꿈의 물질로 알려진 초전도체. 지난 여름 국내 한 연구진이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기대를 모았었죠. 하지만 국내 검증위원회 이 물질이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앵커 리포트에서 이 과정 되짚어봅니다. 네, 수요일 뉴스큐 검찰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당내에 6천여만 원이 뿌려지는 데 관여하고 외곽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을 7억 원 넘게 받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홍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번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인데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소환조사 닷새 만에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정당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먼저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 이번 수사에 착수하면서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측이 뿌린 돈이 9,400만 원에 달한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여기서 송 전 대표에게 오늘 적용된 금액은 지역 본부장 제공용 650만 원과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까지 합쳐 모두 6,650만 원인데요. 현역 의원 부분은 기존과 같지만 지역 본부장 관련 금액은 줄어들었고 지역 상황실장 관련 자금은 아예 빠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관여 여부를 상당히 엄격하게 수사했다며 당 대표로서 살포를 지시하거나 알았는지가 입증된 금액만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을 뿌리기 위해 송 전 대표가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받은 후원금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썼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규모는 7억 6,300만 원인데요. 이 가운데 4천만 원은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대가로 받은 뇌물로 규정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검찰청 밖에 나와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검찰이 자율성이 보장된 당내 잔치를 겨냥해 정치 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먹사연 후원금은 영수증까지 발행된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대2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을 토대로 집권여당 대표로 선출됐고 사익을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송 전 대표는 최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판사 앞에 가서 말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속영장 심사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총선 전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이틀째 자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취 문제를 숙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역시 여당발 인적 쇄신 여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나요? 네, 기자들에게 번호가 알려진 휴대전화는 꺼져 있고 오늘 오전까지 자택에서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거취 문제에 관한 김기현 대표의 고심이 이어지면서 내일 예정된 정례 최고위원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전에 YTN 방송에 나와 김 대표가 따로 지도부와 연락하고 있진 않다며 선당 후사의 자세로 본인이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을 깊이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 거취를 두고 현재 여권에선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직은 유지하되 장 의원처럼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고 대표직까지 사퇴하는 방안, 또 대표직만 내려놓고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열어두는 선택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당은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윤 원내대표는 애초 오늘 오후 예정됐던 정책의원총회를 취소시켰습니다.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표님께서 고민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다른 친윤계 의원들과 김기현 체제를 옹호하던 초선 의원들도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김 대표의 선택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미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김 대표가 직을 내려놓지 않을 수 없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 당의 얼굴인 대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김 대표의 총선 출마는 용인하는 방향으로 당이 명예로운 출구를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민주당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에선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우리도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SNS에 장제원 의원도 하는데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주요 인사들은 왜 선도적인 결단을 못하냐며 지금의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못하다고 적었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당의 재건을 위해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거나 공천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그게 어려우면 제3지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초선 이탄희, 홍성국 의원은 오전에 각각 비례대표 선거제 퇴행 움직임과 후진적인 정치 구조를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여당과 민주당의 상황은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 기자에게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는 스스로 밀려나서 부러진 거지 그게 혁신이냐고 깎아내렸습니다. 인적 쇄신은 하던 대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된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가덕도 신공항 같은 기반시설 사업 투자를 약속하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지역의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물밑에선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회동을 조율하고 있는데 혁신은 통합과 단합을 기조로 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 퇴행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라는 바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통합과 단합의 기조 위에 혁신을 통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와 만나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당내 분열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북은 사무실로 첫 출근한 김홍일 후보자의 모습. 다소 경직된 표정이죠. 2주 전 사퇴한 이동관 전 위원장 후임으로 지난 6일 지명이 된 김홍일 후보자. 그런데 지명 일주일이 지나도록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겸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임식도 보류했고요. 권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위원장 소개, 김홍일 후보자가 이렇게 올라 있고 권익위원장 주요 일정을 표기한 달력에는 어제 날짜칸에 이렇게 국무회의가 파란색으로 강조가 돼 있습니다. 물론 1일과 4일은 후보자 지명 전이었고요. 다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이 되고 엿새 뒤 열린 국무회의인데도 권익위원장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실제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을까요? 네, 국민권익위원장 명패가 보이는데 그 앞에 앉은 사람 바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입니다. 김 후보자 입장에선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국무회의를 포함해서 권익위원장 업무가 신경이 쓰이겠지만 야당은 오전엔 권익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를 하고 오후엔 방통위 후보자로서 업무 보고를 받는 초유의 사태이자 웃지 못할 촌극이라며 양손에 뜬 떡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낙마하면 권익위로 돌아가기라도 할 거냐,
스스로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다는 자기 고백이냐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 후보자 출근길을 취재한 기자들도 이른바 투잡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휴가 내신 건지 그 겸임 권익위원장 겸직 논란도 있는데요. 임직을 왜 안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휴가를 했고요. 제가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 시점을 못 박진 않았지만 겸직 논란을 조만간 수습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출근길 기자들의 첫 질문은 전문성 부족이었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런 우려에 대해선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불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들, 이어서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명 7일 만에 기자들 앞에 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강력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법조계와 공직 경험이 많다는 점으로 응수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을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저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에 김홍일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법조계 경험이 복잡한 규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장점이 되리란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말로 재허가 유효 기간이 끝나 그 안에 재허가 심사를 마쳐야 하는 지상파 방송국 수만 해도 150여 곳에 달합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문제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을 당하고 직원 2명이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법률적 하자가 있어선 안 되는 과제입니다. 한국 최초의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인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도 민감한 과제입니다. 한정 KDN과 한국 마사회 지분 30.95%를 낙찰받은 유진그룹에 대해 방송사업자로서 적격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처분 결정을 비롯해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 이동관 방통위가 추진했던 주요 업무를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과제 때문에 여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면밀한 검증을 위해 크리스마스 뒤로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김홍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관문을 무난히 넘은 후 혼란에 빠진 방통위 조직을 빠르게 추스르고 주요 과제들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지 방송계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육점과 주차장도 10만 원 이상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육류 소매업과 주차장, 보일러 수리점, 대형마트 등 13곳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계 이자 부담이 처음으로 옷과 신발 구입 지출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계 월 평균 이자 비용은 11만 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9,400원 늘었습니다. 반면 의류 신발 지출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700원 줄어든 10만 4,000원으로 이자 비용을 밑돌았습니다. 이는 고금리로 이자 비용은 늘어난 반면 고물가 부담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옷과 신발 구입을 줄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10월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신용대출은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은행의 가계빚, 우리 경제의 뇌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난달엔 그나마 증가세가 다소 둔화한 겁니까?
네, 가계대출 잔액은 늘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증가 규모가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지난달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월보다 5조 4천억 원 늘어난 1,09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잔액만 두고 봤을 땐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건데요. 다만 한 달 전 증가폭이 6조 7천억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증가 규모는 다소 축소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부터 보면 주택 매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금 수요가 둔화하긴 했지만 늘어난 입주 물량의 잔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집단 대출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10월 5조 7천억 원에서 11월 5조 8천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신 고금리의 DSR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연휴 소비자금과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 같은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전체 기타 대출 잔액이 3천억 원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들어 늘어난 가계대출 규모에 대해서는 과거와 견주어 봤을 때 크게 증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는데요. 수치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33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한창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3조 원이 더 많은 수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94조 원, 72조 원 늘어났던 때와 비교해보면 올해 증가 규모는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계부채 규모가 큰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 대출 한도를 강화하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세부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하고 은행권의 잘못된 가계대출 관행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네, 가계대출은 그렇고 기업 대출은 어떻습니까? 네, 기업 대출 증가 규모도 줄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업 대출 잔액은 1,253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 3천억 원 감소했는데요. 역대 11월 증가의 기준으로는 통계 속보치 작성 이후 세 번째로 큰 폭입니다. 우선 대기업 대출을 보면 보통 연말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신규 대출을 받지 않는 데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도 상환하는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권 대출 확대 노력과 함께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5조 8천억 원 늘면서 증가 규모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인지세를 모두 내던 관행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앞으로 공급업자와 분양받는 사람이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 운전 학생,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게 된 경우에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서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학원 표준 약관도 개정했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까? 네. 저희가 앞서 헤드라인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틀째 자맹을 하고 있고 거취 관련해서 어떤 결단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가 뉴스계 헤드라인이었는데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맹 중인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 회동을 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자맹 중인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거취와 관련된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느 시점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났는지까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자맹 중인 상황에서 거취와 관련해 불출마 혹은 대표직 관련해서 이제 거취가 나올까 정도 알려졌었는데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지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 8월 이후 석 달 만에 20만 명대 증가폭으로 축소됐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숫자는 2,869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상승하며 월 기준 최고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11,000명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고 지난해 11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던 청년층 취업자도 6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네, 고물가 속에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 꼼수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용량이나 성분이 바뀌면 포장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위 가격 표시제도 확대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브라질 등 해외 입법 사례도 있는데요. 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라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꼼수 인상이 소비자들을 숨은 물가 상승에 노출시켜서 가계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식품이나 생활화학 제품 용량이 바뀌어서 단위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제조사가 포장지에 용량 변경을 표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생필품을 대상으로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어기면 제재하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업체도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네, 현재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단위 가격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84개인 대상 품목을 늘려서 컵라면과 즉석 조리식품, 위생용품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 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50개 이상 늘려서 500여 개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네, 타인과 관계를 단절하고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아예 방에서만 지내는 초고위험군 고립은둔 청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상으로 복귀를 시도한 청년 가운데 다시 고립 상태로 돌아간 경우도 절반 가까이 돼서 정부가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토크 콘서트장에 모인 청년들이 힘들었던 은둔 생활을 고백합니다. 나름의 이유로 세상과 단절하며 지내다가 다행히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고립을 탈출한 성공기입니다. 1년 동안 3평짜리 방 안에서 게임만 하면서 지냈어요. 나갔는데 되게 막 다들 화려하게 막 입고 밝은 뭔가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명한데 되게 뭔가 이질감이 들었어요. 정부가 고립운동 경험이 있는 청년 2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가족 또는 지인과 교류가 없다는 비율이 일반 청년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초고위험군 고립은둔 청년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나이별로는 25세에서 34세까지가 전체의 70%에 육박했는데 고립과 은둔의 이유로 취업 실패가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대인관계가 뒤를 이어 가족이나 건강상 이유보다 높았습니다. 일상생활 복귀를 시도한 청년 가운데 결국 다시 은둔 생활로 돌아갔다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정부는 고립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자가 진단 사이트와 비대면 원스톱 방식의 도움 창구를 통한 조기 발굴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 당사자나 주변에서 도움을 요청할 129 콜 창구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과 모임으로 대인 접촉 기회를 넓힌 뒤 구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전국 4곳에 고립 은둔 청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청년 미래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의 단절과 SNS에서 오는 박탈감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세심한 관심이 청년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고 조언합니다. 약간 내성적이고 사람들하고 관계 안 하는 사람들을 조금 불러서 관계망을 만들어준다든지 그것보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 누군가 너를 지켜줄 사람이 있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알려주는 거. 정부는 사회와 단절한 청년 규모가 최대 54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7조 원에 달한다며 지원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 대목에 집중하겠습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실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위험하다로 나왔습니다.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 또 협박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들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이승배 기자. 특정 업종에 대한 감정노동 실태 조사는 종종 본 것 같은데 이 공무원 전반에 대한 조사는 좀 낯설어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특정 업종 하면 많이들 기억하시는 게 콜센터 상담사나 경찰 그리고 교정직 등에 대한 실태 조사일 겁니다. 업무 자체가 직접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인사처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가직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11,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무원의 감정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 규제와 감정 부조화, 조직 모니터링, 보호 체계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점수를 매겼는데요. 우선 업무 과정에서 입는 정서적 충격 정도를 말하는 감정 부조화 점수가 높았습니다. 정상은 3에서 7 정도인데 여성은 10.1점, 남성은 9.4점이 나왔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 노동의 노출 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응답자의 80%가량이 위험군이라는 겁니다. 민원인과 갈등을 겪어도 본인 선에서 대체할 재량권이 없어서 상처를 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호 체계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남녀 모두 정상을 웃도는 10점 이상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응답자의 약 70%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뽑은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였나요? 네, 예상대로 민원인 응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끝까지 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했습니다. 응답자 3명 중 1명꼴로 정확히는 31.7%가 감정 노동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은 폭언과 협박입니다. 29.3%였습니다. 세 번째로 꼽은 것이 보복성 신고인데요. 개별 기관에서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대통령실이나 국회, 권익위 같은 다른 기관에 계속 신고 민원을 넣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 노동은 곧바로 직무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고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대답이 33.5%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업무 몰입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감정 노동에 시달려도 무려 절반 가까이가 외부 지원을 받아 해결하기보단 그냥 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 노동 스트레스로 신체나 심리적 질병이 생겼어도 61%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했던 조치는 병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응답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민원 수당이나 성과 평가 같은 당근책도 좋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 조치 등으로 기관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달라는 겁니다. 인사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와 검진비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방금 이승배 기자가 전해준 내용을 토대로 감정노동 실태와 해법, 직장 갑질 전문 최혜인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그냥 참는다. 저는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과 함께. 자, 인사혁신처가 이렇게 공무원의 감정노동 실태를 조사한 게 처음이라고 하던데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건 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만연했던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혹은 이제 자살을 하는 사례도 생겼었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는 객관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인식에서 실태 조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네. 결과가 나왔는데 뭐 노무사님도 이 정도 예상한 결과이신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분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거나 혹은 이제 무리한 요구에 시달려도 조직의 보호를 잘 받지 못한다라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네. 이렇게 수치화된 결과로 보는 것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수치화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감정 노동의 원인을 좀 조사한 결과를 먼저 준비해 봤는데 역시나 민원 응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실제로 혹시 직장갑질 119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상담 전화를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 저희는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네.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네네. 이제 최근에 제가 받았던 상담 중에 하나는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였는데 네. 고객이 이제 서류가 다 구비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서비스를 요구를 해서 서류를 구비할 것을 이제 고객에게 안내를 했지만 네. 계속해서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셨고 이제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직장 상사가 그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했던 게 아니라 고객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대충 이런 업무 처리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좀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까지 이어져서 제가 겪었던 사례는 이제 감정 노동과 그리고 직장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까지 혼합된 그런 좀 사례였습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더 해주시고 지금 일단 공무원에 관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 장시간 응대 또 무리한 요구를 포함해서 업무방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공무원과 관련해 좀 특정해서 받은 상담이나 이런 사례는 없을까요? 이제 공무원분들이 일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또 그런 네. 보호의 범위에 그렇군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도 또 이제 하나의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업무 중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봤지만 개인적으로 참는다, 그냥 네. 참는다. 개인적으로 사귀는 경우가 이제 절반에 달하고 심지어는 질병으로 나타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참는다라는 것이 좀 조직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원 응대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이제 인사고과의 지표로 삼는 조직 모니터링 지수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렇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민원 응대 방식을 그 인사평가의 지표로 삼을 경우에는 조직의 보호를 기대하기보다 이제 최대한 문제를 키우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그냥 참거나 어떤 질병이 나타나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의 특성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래도 공무원이면 다른 직종보다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장치들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없다고 들리거든요. 일단 민원처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작년에 새로 네. 신설된 내용인데 민원인에게 어떤 폭언이나 이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어떤 강제력 있는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좀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지금도 뭐 이제 보고 계시지만 뭐 공무원 감정 노동에 대한 질병 대응 아무 조치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을 지금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게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업무의 효율성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조금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 혹은 지원 방안 어떤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온 것처럼 조직의 적극적인 보호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인과의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하는 조치를 한다던가 하는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제도에 지금 보면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법적 조치를 좀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직장갑질 119에 소속된 노무사신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은 물론이고 이른바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자, 감정 노동자 40년 전에 이 개념이 등장을 했던데 어떤 직군들이 좀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어린이집 교사, 아파트 경비원, 뭐 항공사 승무원처럼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감정 노동자에 포함이 됩니다. 예. 대체로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도 이런 관련 보도도 굉장히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예상은 가는데 대체로 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가요? 업무를 할 때 항상 웃는 얼굴로 일을 해야 되고 과하게 이제 친절해야 하고 그리고 대기 시간에도 어떤 대기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계속해서 통제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른바 감정노동보호자법이 등장을 했고 시행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나아진 게 좀 별로 없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랐거든요. 실태는 어떻게 좀 전문가로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좀 강제력 있는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실효성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예방 조치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지만 그 예방 조치로서 매뉴얼을 제작을 해야 할 때 그 매뉴얼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고 그리고 누가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같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이제 감정 노동이 발생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매뉴얼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있어도 이제 권고 수준에 그치는 지금 그런 네, 상황이라서 맞습니다. 효과가 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대산업재해를 경험한 감정 노동자를 위한 직업 트라우마 센터 현재 지금 14곳인데 내년에 23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효성의 측면에서 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어떤가요? 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트라우마 센터는 어떤 직장에서의 사건 사고를 겪었을 때 심리적인 상담을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일 텐데요. 아무래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혹은 이제 비용 부담 문제 그리고 이 정도는 다 하고 일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질병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접근하기 쉬워진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런 트라우마 센터는 사후적인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조치에도 좀 더 힘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방적인 조치. 자, 그런데 이런 감정 노동 이런 건 꼭 비단 고객 응대나 민원 처리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직장 안에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직장 상사나 뭐 동료들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이제 직장 상사가 보호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한다던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감정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이 혼합된 형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좀 절망적인 상황에도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 내 그냥 괴롭힘 정도가 아니라 직장 내부에서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하고 이제 문제 삼지 못하거나 또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 이런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예고를 하고 괴롭힘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입증 자료를 그때그때 만들지 못해서 괴롭힘이 발생해도 신고를 하기 어렵거나 신고를 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폭행처럼 이제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것을 이제 피해자한테 모든 걸 다 입증하라고 하기보다는 노동부에서 적극적인 근로 감독을 나서고 그리고 이제 주변인들이 익명의 안전한 공간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노무사님 모시고 감정노동의 사각지대, 공무원 실태를 좀 놓고 감정노동 문제를 짚어봤는데 결국 들어보면 감정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질병으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관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아까 예방적 조치를 강조하셨는데 끝으로 인식 변화도 좀 절실해 보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이 많이 발생하는 곳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비정규직이나 서비스직처럼 조금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감정노동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과 같이 노동 환경을 개선했을 때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고 그랬을 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때론 감정 노동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직장 내에서 피해를 당했다면 좀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대응하면 좋을지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사업주에게 예방 조치와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사업주에게 감정노동 휴가라든지 감정노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혜인 노무사와 함께 감정노동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C 그룹의 노조 탈퇴 종용 의혹, 부당노동 행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황재복 SPC 그룹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해 SPC 그룹 허영인 회장 일가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 들어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그동안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황재복 SPC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 대표에 이어 SPC 대표이사에 올랐는데요. 검찰은 황 대표를 상대로 PB파트너즈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그룹 차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PB파트너즈에선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들, 그러니까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PB파트너즈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직원 28명을 검찰에 넘기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사측이 민주노총 노조원 명단을 한국노총 노조 등에 넘기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도 시도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임원 2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검찰은 SPC그룹 임원들을 여러 차례 소환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엔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면서 본사 차원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SPC그룹 다른 계열사에서도 비슷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검찰 수사가 계열사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 수사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증여세를 낮출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거래한 혐의로 허영인 회장 등이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황 대표가 허 회장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수사관에게 접근해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사관이 SPC 압수수색 계획이나 수사 동향 등을 황 대표에게 전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뇌물 혐의로 황 대표 자택 사무실에 더해 해당 검찰 수사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SPC 백모 전무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 조사를 마친 뒤 윗선인 허영인 회장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개입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모자란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모두 184번에 이르는 이들의 외압으로 76명이 부당하게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예천 폭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 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30여 명이 넘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압수한 증거자료 분석을 끝냈고 이후 추가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관한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임성근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난 8월부터 임 사단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에서 주범 김 씨에게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가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조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범행 동기가 재개발 갈등이 맞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옷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조 씨가 법원에 들어섭니다. 앞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처음 출석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살인 교사 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모텔 업주인 조 씨는 피해자 건물의 주차관리인인 김모 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살해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김 씨는 건물주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조 씨가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고 회유해 살해를 결심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 씨 휴대전화에서 김 씨에게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 범행 흔적을 감추기 위해 김 씨에게 우비와 신발 덮개를 구매하도록 하고 범행 이후 대신 뒷정리해준 정황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조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피해자인 건물주와의 재개발 갈등 문제가 범행 동기가 맞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또 다른 재개발 이해관계자와 공모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현직 부장검사가 후배에게 성차별적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A 부장검사를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즉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최근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들을 향해 막말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동선동 이면도로에서 LP가스를 실은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작업자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려있던 LP가스통은 터지지 않아 대형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별 학업 수준을 진단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가 내년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초등학교 3, 5, 6학년과 중학교 1,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자율 진단평가를 치르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학생의 학력을 진단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도 해당 지역 병원의 인턴 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턴 정원이 65% 이상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역 인재 선발을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전공의 과정 3년에서 4년을 거칩니다. 그런데 올해 인턴 정원 3,200여 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무려 65%,
수도권 의대 졸업생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턴 자리가 남는 수도권과 달리 다른 지역들은 턱없이 부족한데 강원권의 경우 인턴 자리가 졸업생의 2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다른 지역 병원으로 떠난 졸업생 비율이 수도권은 2.6%에 불과하지만 다른 지역은 73%가 넘는 곳도 나옵니다. 지역에서 의대만 졸업했을 뿐 수련과 정착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의사 인력의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면서 최근 4년 사이 의료 취약지 절반 이상에서 의사 수가 감소하는 등 지역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출신 의대생이 지역에 남는다는 부산, 경남권 사례를 고려해 지역 인재 전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와 함께 수련 환경을 위한 지원책을 고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의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보람 있게 일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의사들이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남게 하는 파격적인 제도 도입 없이는 실효성이 낮을 거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10년 정도 일한다는 전제하에 전공의 때부터 그냥 다 무료로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정부는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 의사제의 경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올해 결혼한 사람들이 증가한 것에 힘입어서 내년엔 출산율이 반등할 거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홍석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올해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2.9% 증가한 19만 7천 건으로 예상된다며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39명에서 꾸준히 하락을 해 올해는 0.723명으로 예측이 되는데 내년엔 0.79명으로 소폭 반등할 수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입니다. 뇌가 퇴행하면서 손발이 떨리고 몸이 서서히 마비되는 파킨슨병, 아직 치료제가 없는 불치병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전설적인 권투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가 말년에 앓았던 파킨슨병. 뇌 특정 부위가 퇴행하면서 동작이 느려지고 손발이 점점 떨리고 근육이 마비됩니다. 도파민 분비 세포가 부족해지기 때문인데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일 뿐 아직 치료제는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인간 수정란에서 얻은 배아 줄기세포입니다. 영양분을 주고 일주일 이상 배양해 수억 개 세포로 키워냅니다. 일부를 떼어내 신호분자를 투입하자 돌기가 뻗어나오면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의 모습을 띱니다. 이렇게 만든 도파민 분비세포의 순도는 99.57%로 순도가 90% 초반대에 그친 미국과 유럽 연구팀보다 한층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저분자 화합물만 사용해서 배아줄기 세포에서 도파민 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율의 도파민 세포를 얻을 수 있고 3D에 의한 대량 생산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파민 세포 손상으로 파킨슨병에 걸린 쥐에 개발된 세포를 주입했더니 도파민이 다시 생성됐고 16주 만에 운동장애도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사람에 투여하기 위한 적정 용량을 도출했고 식약처는 올 초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5월부터 실제 파킨슨병 환자의 배아줄기 세포율의 도파민 세포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석 위에 살짝 떠 있는 이 물질, 국내 연구진이 발견했다고 주장한 상온 초전도체 LK99인데요. 꿈의 물질을 찾았다는 소식에 국내외 과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는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의견이 실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연구진이 LK-99는 구조상 초전도 현상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실험과 이론적인 증거를 제시했고요. 또 독일의 한 연구소도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오히려 저항이 너무 커서 전도성을 측정할 수 없는 절연체라는 검증 결과를 보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 검증위원회가 비슷한 결론을 내놨습니다. LK-99를 초전도체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건데요. 자, 초전도체라면 전기를 흘려보낼 때 이 전기 저항값이 0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마이스너 효과, 즉 자기장을 밀어내는 현상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 검증을 해보니까 이러한 현상을 보여준 경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초전도체 발견이 화제가 됐던 이유, 바로 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그동안 초전도체는 초저온과 초고압과 같은 이 특수한 조건에서는 만들 수가 있었지만, 상온과 상압에서도 가능하다면 과학계와 산업계에 그야말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검증위는 실험 결과 이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등 초전도체의 특성이 상온 상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혁명을 가져올 열쇠로 기대됐던 초전도체, 이번에는 실현될까 하는 기대감이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이 꿈의 물질을 손에 넣으려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여정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또 강풍을 동반한 100mm 이상의 겨울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30cm 이상의 큰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마치 여름비 같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릉 91.2mm를 비롯해 세종과 대전, 전주에는 12월 하루 강우량이 관측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반짝 맑은 날씨를 되찾았지만 내일과 모레 다시 겨울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많은 곳은 100에서 12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2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며 비 피해도 우려됩니다. 저기압이 중부지방을 통과하며 동서로 긴 강수대의 영향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나 이물질 등으로 인해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이번에도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지난번 눈과 더하면 일주일 새 1m가 넘는 눈폭탄이 내리는 겁니다. 비, 눈과 함께 내륙과 해안에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동반할 것으로 보여 항공기는 물론 여객선 이용에도 불편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한파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공항대교에서 승합차 한 대가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10여 미터 아래로 하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7살 권모 씨가 왼쪽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린 비가 얇게 얼어붙은 도로에서 승합차가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일한 만큼 수당을 못 받는다.
초과 수당 예산 부족 사태를 둔 YTN 연속 보도와 또 일선 경찰관들의 계속된 반발에 결국 경찰청장이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육지 경찰뿐 아니라 해양 경찰들 사이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초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우종훈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까 공무원들 감정 노동 문제를 다뤘고 이번엔 경찰관들 처우 문제를 다룰 텐데 우리의 어떤 치안, 행정 공백과 연결된 부분이니까 취재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경의 초과 수당 예산 얼마나 부족한 상황인가요? 예, 해양경찰의 초과 수당과 기본 보수를 포함해서 올해 부족한 인건비는 280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는 540억이 부족할 걸로 예상됐지만 함정 기름값을 아끼고 직원 초과 근무 시간을 줄여서 부족한 돈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초과 수당이 부족해 특단의 대책을 세운 올해 실제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은 재작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해경 각 부서별로 초과 근무 시간을 정리해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처럼 대형 함정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142시간을 더 일했는데 올해는 56시간이 줄었고요. 또 보시면 중형함정이나 소형함정, 구조대나 형사계 등 다른 부서들도 적게는 10시간에서 많게는 50시간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좀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경은 초과 수당 예산이 수백억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단의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이 부분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해경의 종합대책 내용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거는 위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형 함정과 중형 함정의 경비구역을 통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함정 2대가 근무하던 구역을 한 대만 운행해 경비하도록 한 셈입니다. 또 밑에 부분에 보시면 항공대의 교육훈련도 원래 40시간 하던 걸 절반으로 줄였고요. 교대 근무자들이 다음 근무자들에게 업무 인계 인수를 하던 30분도 한시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선 이런 대책들을 따르고 있는 중형함정 한 근무자는 경비할 영역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초과 수당 예산 부족 사태를 다룬 YTN 연속 보도 내용을 풀어내고 있는데, 자, 해경의 인건비 예산은 왜 부족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경찰, 육지경찰이죠. 네. 올해 초과 수당 부족의 육지경찰의 이유는 이전보다 현장 투입은 늘어났지만 그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경의 초과 수당 부족 역시도 예산 예측 실패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자료는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경이 한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먼저 해경은 직원이 얼마나 충원될지, 그러니까 직원들이 늘어난 만큼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했다고 진단을 했고요. 또 여기서 부족한 돈이 270억이었습니다. 또 초과수당 예산을 줄여가는 정부 정책 기조 때문에 초과수당 예산도 지난 2018년보다 340억 가까이 줄어들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돈 역시 해경은 270억에 이른다고 집계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국감에서 이 같은 인건비 부족 문제가 지적되자 직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불효불급한 그런 게 없고 이렇게 정당한 일을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이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예산에 대한 예측은 어느 부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치안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 네. 이 점이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겁니까? 예, 해경에서 예산 신청을 담당하는 해경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억 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전체 초과 수당 예산은 1,500억, 510억 정도인데 내년엔 1,700억 정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궁여지책으로 시행한 경비구역 통합이나 훈련 시간 감축 정책들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망된 초과 수당 부족분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70억이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증액된 돈이 200억이니 충분하진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내년에 해경이 부서별로 표준 초과 시간을 정하겠다는 것을 두고도 내부에선 반발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경은 올해 말까지 내년도 부서별 초과 근무 시간 표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형 함정이면 대형 함정, 중형 함정이면 중형 함정, 이 각 부서별로 초과 근무 시간 표준을 정한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해경이 초유의 초과 근무 상한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즉 말이 표준 시간이지 사실상 그만큼만 일하고 나머지는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해경 내부망에는 파출소 근무자의 경우 교대 근무만서도 한 달에 초과 근무가 70에서 100시간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절반만 인정한다는 건지 묻는 의견도 있고요. 결국은 초과 근무를 더해도 이를 수당으로 주지 않는다는 말 아니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경 관계자가 불필요한 근무를 줄여보자는 것이지 상한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반발과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표준 초과 시간 외에도 일선 해양경찰관들의 다른 반발들도 좀 있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은 사기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해경 내부망에는 소형 함정 근무자들의 경우 언젠간 좋아질 것이라며 경찰 업무가 아닌데도 밥 짓고 설거지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돌아온 건 또 한 번의 배신이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고요. 또 조직 규모가 커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육지 경찰과 다르게 해경은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을 또다시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실제 제가 통화해본 해경 가운데는 의무경찰제가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소형함정에서는 낮은 계급의 경찰관들이 본업이 아닌 밥 지는 업무도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부 오종훈 기자가 육지 경찰은 물론 해경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데, 자, YTN의 연속 보도 이후 청장이 직접 사과를 했죠? 그렇습니다. 초과 근무를 연말까지 제한한다는 지침에 현장 경찰관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윤익은 경찰청장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네. 청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현재 벌어진 예산 부족 사태에 대해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힌 건데요. 윤 청장은 또 필요한 근무를 하고도 직원들이 억울하게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남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사과 이외에도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에 초과 근무 감축 계획을 직원들이 잘 따라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전처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꼭 필요한 변화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해경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 후속 보도도 준비 중이죠? 그렇습니다. 육지경찰과 해양경찰 초과 수당 부족 문제는 결국 일선에서 치안의 공백으로 이어져서 시민들이 위협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생각으로 집중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초과 수당 외에도 현장 해경들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도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높은 계급의 경찰관들과 비교해 차별받지 않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을 포함해서 나란 일을 하고 있지만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취재를 이어나갈 예정이니 관련한 제보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보와 함께 현장 해경들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네, 오종훈 기자가 또 후속 보도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전형적인 투자 사기로 보이는데 한 달에 최대 5%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미국 부동산 투자업체가 돈을 챙기고는 돌연 잠적했습니다.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확인된 것만 수십 명에 이르고 피해액 수억 원에 달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40대 여성 A씨는 유튜브를 하다가 문득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업체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유명 SNS인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인데다 성공한 사업가가 보장한다는 말에 의심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끌린 건 한 달 평균 5%를 보장한다는 수익률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하루에 100만 원씩 이자를 받으셔가지고 5월 3천이 꽂힌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좌 이제 인증을 해주셨는데 11억 얼마 이렇게 숫자로 찍힌 계좌 인증까지 보여주셨고요. 투자의 시작은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약속대로 이자가 나오자 전 재산에 가까운 7천만 원까지 넣었는데 이달 초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나오던 수익금이 인출되지 않았던 겁니다. 72시간 인출 지연 제도라는 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오늘 당장 못 드린다, 기다리시라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자신만만하던 업체는 되레 미국 연방정부가 매기는 세금 37%를 투자자가 내면 원금을 찾을 수 있다며 추가 입금까지 요구했습니다. 건물 가치 하락으로 강제 락업 해지가 됐다면서 완화를 못 해주니 연방소득세 37%를 납부해야만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업체와의 통화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졌고 홈페이지 챗봇 상담도 더 투자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답답한 투자자들이 주소를 찾아 사무실까지 찾아갔지만 상황은 더 막막해졌습니다. 업체 주소지로 찾아가 보니 이렇게 텅 빈 창고만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투자를 권유했던 인물도 업체도 지금은 잠적한 상태입니다. 투자가 처음이었고 영상을 보고 믿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오랫동안 전에 넣었던 적금이어서 그 금액을 다 잃었다 생각을 하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가 의심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0여 명, 피해액은 최소 4억 원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고소가 잇따르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류를 여러 차례 밀반입해 유통한 조직이 세관과 경찰 합동 수사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마약류를 숨겨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가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된 겁니다. 걸음걸이가 어땠길래?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남성. 검색대를 통과해 화장실로 가기까지 다리가 아픈 듯 걸음이 어색합니다. 2달도 안 돼 이 남성은 또다시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공항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이번에도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걸음걸이는 자연스럽습니다. 가랑이 사이에 비닐로 싸매 숨긴 걸 화장실에서 풀어 가방에 넣어서입니다. 잦은 베트남 왕래로 경찰과 세관 수사망에 올랐던 이 남성. 세관 직원이 가방을 확인했더니 신종 마약류가 나왔습니다. 여행해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따라 들어가 보고 그 화장실 안에서 뭐 이게 뭔가 부실거리는 소리가 나고 난 다음에 얘가 화장실을 나와서 총책과 운반책을 포함한 일당 5명은 지난 4월과 5월, 7월 3차례에 걸쳐 베트남에서 케타민 300g, MDMA 200정, 합성대마 2.5k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약류는 이미 상당량이 시중에 풀려 경찰 수사망에 매수자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세관은 일당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판 마약류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중간 유통책과 매수자를 추적하는 중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숙명여대와 서울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과외 브로커가 이들 대학의 입시 부정에도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입시 비리 의혹의 연결고리로 주목하는 건 브로커 A씨입니다. A씨는 성악 분야 강사 출신으로 성악과 교수들과 음대 지망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과외를 알선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교원의 과외는 그 자체로도 학원법 위반이지만 경찰이 수사력을 모으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성악과 입시 전형에서 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교수 2~3명이 자신들이 가르치던 학생들을 직접 평가한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경찰은 교수들이 해당 학생들을 합격시키려고 점수를 부당하게 높게 준 것으로 의심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입시평가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월에는 비슷한 혐의로 숙명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외부평가위원으로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성악과 입시평가에 참여한 경기도의 한 사립대 교수가 자기가 지도한 과외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명 성악가로 알려진 해당 교수도 브로커 A씨에게서 불법 과외를 소개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과외 교습비와 별도로 교수들이 평가를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철강사들의 필수 소재 구매 입찰에서 10여 년간 지속된 4개 회사의 카르텔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여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11년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의 망간 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DB메탈과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망간 합금철은 철강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단단하고 질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입니다. 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0월 논산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운 뒤 근처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고 강도질을 벌인 15살 중학생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5살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학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 안에 무단으로 들어간 이들 부부는 자녀가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배웠느냐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생 8명이 단체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가 119 구급대에 접수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무사히 귀가했고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전역에 거미줄 망으로 펼쳐져 있는 하마스 지하 땅굴에 바닷물을 퍼붓는 침수 작전을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정책 변화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백악관 안보수장을 이스라엘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류재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지상작전 이후 5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터널을 찾아내 일일이 파괴하며 하마스 무장 세력을 밖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And those terrorists are now emerging from their underground tunnels to engage our men in close combat. 이스라엘군은 터널 안에 위험한 함정이 있을 수 있어 그동안 로봇이나 개를 투입하고 액체 폭발물 등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하마스와 인질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바닷물을 끌어와 터널을 잠기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펌프를 설치했으며 이제 이 작전을 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למוטט את התשתיות המבצעיות והשלטוניות, אבל גם מאוד מאוד ממוקד של להגיע לאזרחים שלנו ולהוציא אותם. נראה לי שאין כוח שיכול לעמוד מול השילוב. 하지만 터널 안에서 인도적 참사가 나거나 가자지구 정수시설과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침수작전을 묻는 질문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ith regard to the flooding of the tunnels, I'm not well. There is assertions being made that there's quite sure there are no hostages in any of these tunnels, but I don't know that for a fact.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민간인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잃고 있다며 무차별 진압 작전에 변화를 줄 것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서방 국가들마저 지지세를 줄이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외교적 고립마저 우려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고 이번 주 백악관 안보수장인 안보보좌관을 급히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네, 자맹 이틀째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조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 조기 종료 후 장제원 의원 불출마 이후 거취 압박에
자명이 들어간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모든 책임은 나의 몫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이 글에서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라면서 이 대표직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불출마와 대표직 사퇴를 놓고 여러 선택지를 놓고 좀 숙고하고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거취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났다고 속보가 있었고요. 김 대표가 거취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까 궁금한 상황에서 일단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속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최근에 희생론을 둘러싸고 내홍이 있었는데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또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추가 소식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2달 이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가자 보건당국과 국제 구호단체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는 춥고 습한 날씨와 난민촌 과밀화, 식량과 의약품 부족, 깨끗하지 못한 물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감염병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개전 이후 가자 지구에서 감염병이 최소 36만 9천 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가자 북부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여서 가자 전체로 보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유엔 총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에는 인질을 잡은 주체가 하마스라는 사실과 또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한 규탄이 담기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등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성 153표, 반대 10표, 기권 23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즉각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했던 결의안에 120개 나라가 찬성했던 것에 비하면 휴전 촉구 목소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In real time, it is incumbent upon us as the United Nations to bring an immediate end to the suffering of innocent civilians. 아랍 국가들이 낸 이 결의안에는 그러나 하마스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빠지면서 수정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인질을 잡은 주체가 하마스라는 내용을 적시한 수정안을 냈지만 찬성 89표를 얻는 데 그쳤고 하마스의 10월 7일 선제 테러를 규탄하는 내용을 추가한 미국의 수정안 역시 84표에 그치며 수정안 채택 기준인 3분의 2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There are no war crimes more heinous than the atrocities Hamas committed, and those that support this resolution are giving the terrorists a free pass. 에르단 대사는 하마스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어린이를 죽이고 살아있는 민간인을 불태웠다면서 휴전은 단 하나 하마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나 중국, 터키가 이 같은 공격을 당한다면 휴전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도 미국도 인도주의적 휴전을 지지하지만 하마스가 민간인 상대로 저지른 끔찍한 행위에 대해선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 여론을 반영한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결의안 채택이 미국이 휴전 요구 동참을 거부하면서 더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3%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대체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소폭 올랐고 국제유가는 물가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락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9.1%로 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둔화하고 있는 미국 물가 상승률. 연준 통화정책회의 직전 발표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오른 3.1%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행사 등으로 의류 가격도 하락한 영향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0% 오르면서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On the surface, it looks like things are unchanged. Wages and housing are still the two biggest, stickiest components, and most likely those are going to remain.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증시와 채권 시장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과 달리 국제 원유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급락했습니다.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8.61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2.71달러, 3.8% 하락했습니다. 물가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어 연준의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함으로써 이른바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연설은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미 노동부의 발표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 출신인 옐런 장관은 이날 발표된 CPI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그 목표를 위한 마지막 여정이 미 국민들에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m born to run down rocky cliffs. Give me grace, bury my sins. Shattered glass and black holes can't hold me back from where I need to go. Based on good progress policy and trade examples. Thank you. Yellow hills and valleys deep. I watch them move under my feet. Stranger things have come and gone to see the world and take the throne. Don't rate by 75 basis points, and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툭하면 불거지는 공급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2030년까지 핵심 품목을 정해서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절반 아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연부터 요소까지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일부 원자재 공급이 최근 중국의 수출 규제 안번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먼 나라에서 들여오기엔 경제성이 낮다 보니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라는 것이 부가가치가 아주 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단 생산을 안 하고 있고요. 가까운 곳에서 수입을 하려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에 맞서기 위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급망 위기가 반복될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산업에 중요하면서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는 물론이고 또 흑연, 희토류, 갈륨, 게르마닌 등 185개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획기적으로 낮춰갈 계획입니다. 특히 2차 전지와 반도체 생산 등에 쓰이는 8대 핵심 소재는 따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급망 안정기금으로 국내 생산 설비 투자나 수입 다변화, 재고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외국 기업과 합작해 국내에 대규모 설비 공장을 짓거나 대체 원료를 개발해 내년부터 본격 생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전 세계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마크 리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함께 집행하고 이행하는 동맹 관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협상 끝에 양국 공동성명에 반도체 동맹 용어를 포함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 안보, 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도 신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더자를 방문해 당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던 헤이그 특사 고 이준 여세 기념관도 찾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네덜란드 ASML 본사에서 한국과 네덜란드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와 ASML은 함께 1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초미세 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ASML은 최첨단 반도체 양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한 이정우 선수가 6년 총액 1,4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계약을 성사시키며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KBO에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배들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입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문을 두드린 이정우가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최종 행선지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계약 기간은 6년, 총액 1억 1,1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60억 원이 넘습니다. 4년이 지나면 FA를 선언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우나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아직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1억 달러 이상 규모는 현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2012년 류현진과 2021년 김하성을 가볍게 뛰어넘는 KBO 리그 출신 메이저리그 신인 계약 중 가장 큰 규모로 한국인 메이저리거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2014년 추신수가 텍사스와 맺은 7년 1억 3천만 달러에 이은 두 번째 대형 계약입니다. 또 연평균 금액으로 따지면 1,800만 달러 수준으로 류현진이 토론토에서 받은 연봉 2천만 달러에 이은 2위입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 속한 샌프란시스코는 푸틸라 단장이 직접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정우의 최종 경기를 관람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포스팅 시스템 규정에 따라 협상 시한은 내년 1월 4일까지지만 그동안의 영입 의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는 7시즌 동안 KBO에서 뛰면서 타율 3할 4푼을 기록해 역대 타율 1위에 올라 있고 65개의 홈런과 515타점, 도루 69개를 기록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국내 프로당구 투어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팀 리그가 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당구 스포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남자 프로당구 선수가 40살이나 어린 여자 선수와 동료가 되어 뛰고 있는 현장을 김동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어치기 3쿠션으로 5점 하이런을 완성하는 사이그너. 다음 포지션까지 계산한 5쿠션도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예술구를 잘 쳐서 튀르키예 마술사 미스터 매직으로 불리는 사이그너는 올해 59살입니다. PBA 투어 최초로 데뷔전에서 우승했고 2003년 세계 3쿠션 선수권 등을 우승한 베테랑으로 팀리그 최고령 선수입니다. 2004년생으로 올해 19살인 특급 신인 장가연이 쉽지 않은 세워치기를 정확하게 성공시킵니다. 동료 사이그노와 팔라존을 환하게 웃게 만드는 멋진 샷이었습니다. 우승 전력이지만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 시즌이라 아직 실력이 성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We don't come here from 10,000 kilometers to lose the game, you know. I'm here to win. Team competition is different. It's very short games sometimes, depends on the other games and it's not easy. 연습장에서 장가연이 멀리 있는 공의 두께 조절이 쉽지 않다고 묻자 사이그너가 스핀 양에 따라 오후 조준을 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사이그노의 말대로 친 공이 완벽하게 들어가자 환하게 웃습니다. History, it was related with men all the time. You know, now I see some female players here. They are playing so good. I'm very happy to see that. So if I can help that a little bit, I'm very happy. 이번 팀리그 끝나고 여기서 배운 점이 너무 많아서 또 그거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해보려고요. 에버리지로 보면 한 0.1 정도는 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료들에게 기술과 지식도 공유하며 프로당구 무대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베테랑. 두 선수가 모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팀리그 우승으로 증명할 것인지 팀리그 마지막 5라운드는 내년 1월에 열립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겨울비치고는 양도 많은 데다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는 내일 아침 수도권과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되겠고 오전에는 서쪽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영동 북부에는 12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경북 많은 곳에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30cm가 넘는 폭설도 예보돼 있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서 큰 추위 없겠는데요. 서울이 8도, 대전이 7도, 대구는 5도, 울산은 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이 11도, 대구는 12도, 광주와 울산은 14도, 부산은 1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가오는 휴일에는 북극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